올바른 역사를 세우기 위해 출발한 라디오 반민특위가 햇수로 3년을 맞았습니다. 청취해주시고 성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라디오 반민특위는 많은 분들의 열정과 성원으로 진실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방송 후원은 농협 352-0399-1319-43 강삑분으로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정의롭고 깊이 있는 방송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디오 반민특위 2014 아빠도 했다 1부 문창극 이병기가 눕고에 이어서 2부 김관진을 추천합니다. 시간이 이어집니다. 남북을 오고 간 사람들은 많잖아요. 네, 그럼요. 저도 우리 눈앞에 있죠. 그러네요. 남북 몇 번 오가셨죠? 저는 대학생 특사로. 네, 대학생 특사로. 민간 특사구나, 민간 특사. 네, 정부에서 인정받지 못했지만 특사로. 정부에서는 네, 대접받았죠. 국립요양원에 수감되고 헬기도 태워주시고 운팔찌도 채워주시고. 하여튼. 네, 민간 특사. 말고요. 네네. 네, 남북을 오고 간 사람들 중에 공식적 특사. 네, 공식적 특사. 정부에서 인정한. 이제 정부에서 법률로 인정한 특사는 남한에서 최초는 김만보 씨예요. 국정원장. 네네. 그 이후에는 없어요. 오. 네, 법률로 정해서 특사라는 명칭을 정확하게 달고 간 사람은 김만복 씨인데 이제 남북을 오고 갔기 때문에 남에서 보낸 특사도 있을 것이고 북에서 보낸 특사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분단된 지 거의 이제 70년이 다 돼 가잖아요. 네네. 그래서 남쪽으로 온 북한의 최초 특사는 전에도 한번 언급했습니다만 성시백이 있고요. 왠지 성시백 조선시대 사람 같단 말이야. 그리고 남한 최초의 쇼트트랙 선수 이름 아닌가요? 그것도 있어요. 그분도 있더라고 보니까. 근데 남한 최초의 특사는 누구냐? 그러면 이후락이 있어요. 남한 정부에서 최초로 보낸 특사는 중앙정보부장. 그렇죠. 이후락이 있고 그 외에 알만한 사람들 이름 들으시면 다 알만한 사람들이 특사로 갔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예를 들어보자면 장세동, 박철원, 또 박지원, 임동원 이런 분들 그리고 북측에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특사는 아까 말했던 성시백 그리고 네 황태성이 있죠. 그리고 박근혜는 뭘로 간 거예요? 박근혜는 그냥 자기 혼자 간 거지. 와, 씨발. 대박이네. 황선이랑 다를 게 뭐 있어? 공식 명칭 재단 이름은 있어. 민간 야 나랑 다를 게 뭐 있어가 아니지. 거기는 대표로 간 거 아니야. 난 대학생 대표로 간 거고. 그렇죠. 거긴 아니야? 그리고 거기는 아마 돈 주고 호텔에서 묵었을 걸? 아니지. 대학생 특사가 아니지. 대학생과 청년 특사 아니야? 범청학년 특사 아니었어? 무슨 무서운 조직 이름을 왜 굳이 여기서 얘기하고 그래? 그래? 잘라 그러면. 아니야. 잘라. 뭘? 신분 세탁하려고 힘든데 왜 그래? 그래? 이러면서. 과거는 부끄러운 게 자기 아니에요. 부정하는 거지 이거. 하태경의 길을 걷고 이런 있지. 식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 황선을 모나 신지호와 하태호의 길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대북 특사에서 남한에서 보낸 대북 특사와 상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으로서 이후락과 만났던 사람은 북측의 부주석이었던 박성철이 있어요. 그리고 박철원과 만났던 파트너는 한시혜가 있고 그리고 박지원이 만났던 파트너는 송화경 이렇게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아, 궁금하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더 특사라고 알려지신 분들은 정동영 씨도 계시고 그리고 이명박 시절에 왔던 북한의 특사와 그리고 이 사람은 특사 아닌데 뭐 웃긴 사람 한 명 있어요. 그래서 북한의 특사는 조문 특사라고 김대중 대통령 서거 때 북한이 이제 보냈었잖아요. 그럼 이제 김기남 비서를 중심으로 해서 왔던 그래서 이제 이명박
대통령 만났고 그리고 그때 만났던 이제 통일부 장관인 현인택 이분은 자기가 만나고 싶다고 쫄라가지고 만나게 된 이런 경우가 있고 그리고 남북 관계를 아주 험악하게 만들었던 김태효 특사는 아니고 거마비 들고 갔던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돈봉투. 네. 그래서 남북 비밀 접촉을 했던 이 사람 몇몇 남쪽에서 있어요. 보기엔 사과로 보이고 북에서 보기엔 사과가 아닌 아닌 걸로 것처럼 보이는 보이는. 사과를 해달라고 주문했던. 그리고 꼭 비밀로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던 돈봉투를 내밀면서 그러나 돈봉투는 내팽개쳐졌고. 안 받았어요? 응. 안 받고 폭로? 아 멋있다. 역시 자세야. 근데 그래도 그걸 돈이 너무 조금이어서 그렇다는 보수 진영의 평가가 있었어. 아유 화끈하게 준비하지. 그러니까 뭐를 요구할 때는 그러니까 뭐 지네가 부탁해본 적이 없잖아. 맨날 지네가 받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받으면서 지네가 돈 주고 부탁할 때는 아까운 거야.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기에도 딸기나 쳐보내고 그때도 그렇게 돈 조금 들고 가가지고 씨발 그런 꼴이나 당하고 팍팍 써야지 팍팍. 그래서 아까 이제 그 김기남 비서였던 조문 특사 같은 경우는 어쨌든 대통령을 만났고 특사로서 역할에서 남북관계 회복 얘기를 하면서 남북 정상회담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뭐 그 남북 정상회담 몇 차례 했던 얘기를 여기 강병파들이 폭로해가지고 이 관계를 망쳐놨던 거. 이러면서 천안함 터지고 연평도 터지면서 남북관계가 정말 험악해졌잖아요. 그렇죠. 전쟁이 가냐 마냐 막 이런 것 속에서 김태효가 등장했던 것. 그러면서 사과 아닌 사과. 어쨌든 이걸 넘고 가야 정상회담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돈봉투 내밀었고 이게 폭로되는 남북 사이의 전무후무한 이게 돼버렸죠. 네. 이런 간략하게 일이야. 말하자면 이런 일들이 나 있었습니다. 진짜 궁금하다. 나 특사로 가보고 싶다. 밑도 끝도 없죠? 잠입 탈출이고요. 특사라기보다 잠입 탈출이고요. 아니 딱 가면 어때요? 저도 평양 가봤거든요. 네. 선님 뭐 비행기 타고 가셨어요? 그죠. 그때 저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중국, 독일, 중국 거쳐서 갔어요. 멋지다. 대단하죠. 비행기 값만 얼마야? 인생에 다시 없을 해외여행을 그것이 최초이자 최후로 하고. 딱 공항에 도착하면은 뭐 마중 나와요 사람들이? 그럼요. 평양에 네. 청년 학생들이 꽃다발을 들고 유관순 언니 옷을 입고 막 나와서 막 기자들도 막 있고. 흔들고 있고 뭐 기자들도 있죠. 호텔에서 계속 묵었어요? 그죠.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요? 일단 88일간 하루도 술을 안 먹은 날이 없어요. 좋았겠다. 좋았겠다. 내가 갔어야 됐는데. 고기와 같이 먹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야? 고기 장난 아니야. 내가 다 들었어. 고기 막 또 보신탕 그거. 단고기만 먹었겠네. 단고기, 오리고기. 북은 닭고기보다 오리고기가 많아요. 오리고기를 많이 먹었고. 염소젓은 먹어봤어요, 저. 염소젓으로 요구르트 만들잖아. 요구르트 만들고. 뭐 기억에 남는 맛있는 거 얘기해 주실 수 없나요? 일단 질문 수준 되게 평양소주. 좋다. 평양소주. 평양소주 알죠. 착하고 좋은 술. 네. 착하고 순한 술. 순한술. 25도. 착하고 순한술. 착하고 순한술이라고 뚜껑에 써져 있는데 25도야. 대동강 맥주. 그럼 너무 맛있죠. 나는 전부 생각나는 음식 없어요. 근데 술 종류야. 나 선님이랑 남북애창 같은 거 방송해야 될 것 같아. 난 도토리 술은 못 먹겠더라 정말. 정말 웬만하게 참고 보려고 했으나 도토리 술은 정말 못 먹겠더라고. 먹지 마. 못 먹어본 게 많아. 역도산 술 이런 거 있어요. 역도산. 그래요? 역도산. 킴이 장사가 되는 술인가 보지. 그리고 고려 인삼주. 야 이건 먹었는데 이제 온몸이 새빨개지더라고. 혈액순환이 얼마나 잘 되는지. 그리고 북한 보니까 이제 화장품에 이렇게 인삼이 들어가 있어. 정말 되게 특이하게 봤던 술인 줄 알고 먹으면 큰일 나. 인삼주처럼 인삼이 들어가 있어. 북한의 화장품에는 계면활성제가 안 들어있다는 그런 얘기 들었어요. 피부에 나쁜 이런 성분. 살결물이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스킨에. 너무 신기하다. 다음에 얘기 한번 특집으로 해주세요. 특집으로. 북한 이야기. 알겠습니다. 책은 못 읽겠어요, 제가. 난독증인가요? 책에는 이런 거 안 썼을 거 아니에요, 뭐. 소주 맨날 마셨다. 88일 동안 달렸다. 뭐 이런 거. 별로 남쪽에 있어서도 크게 다르지 않은 생활이었고요.
근데 도수가 좀 너무 높아서 네. 착하고 순환술이 25도니까. 북한은 해장 뭘로 해요? 해장이요? 네. 뭐 잘 모르겠네. 그냥 물을 많이 마셨던 것 같고요. 거기에 꼭 이게 있어. 오미자 단물. 이걸 진짜 많이 먹더라고. 오미자 단물을. 한타 같은 건가요? 아니요. 단물 주스예요. 주스. 오미자 주스. 응, 오미자 주스를 되게 많이 먹고 그게 되게 가장 흔한 주스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들쭉 단물. 블루베리죠. 한국말로 하면 블루베리? 한국말 그 맞아 블루베리? 들쭉이야 들쭉. 남에서 단물? 널리 쓰이는 언어로 얘기하자면 블루베리 물 예. 그런 거 많이 먹는 그런 걸 많이 먹고 사이다도 있어요. 사이다. 북의 대학생들도 뭐 흡연을 많이 하고 음주를 많이 하는 우리 같은 여학생들이 많나요? 우리 같은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고요. 우리 대학생들 같은. 아주 많지는 않지만 없지 않아요. 네. 의외군요. 그래서 학교 안에서 어디에 모여서 흡연가들이 모여서 피더라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자기들 나름대로 저기는 이제 흡연가들이 모여갖고 맨날 구름이 뭉실뭉실 피어난다. 로맨스 이렇게 얘기하고. 없어요? 로맨스? 거기서요? 별로 인기 있는 스타일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북에서. 근데 다 일단은 북은 그 사상이라든가 하여튼 이뻐야 한다. 네. 남쪽 대학생 대표 한총련 대표는 무조건 예쁘게 봐야 한다라는 그러한 어떤 사상적인 강한 의지를 갖고 보다 보니까 저한테 늘 정말 곱다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곱다고 얘기를 많이 했고 많이 놀랐을 것 같은데 임수경 씨 이후에 이건 뭔가요? 너무 큰 사람이어가지고 북한 바로 알기도 아닌 것 같고. 너무 큰 사람 맞고요. 왜냐면 이북이 우리나라보다 평균 키가 좀 작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거대하신 분이 갔을 때 되게 놀라셨을 것 같아요. 거대한 게 아니라 좀 키가 뭐 늘씬한 이런 식으로 좀 표현해주면 안 돼요? 키가 되게 늘씬해. 근데 아니 라반텍에서 맨날 이렇게 얘기했더니 실제로 보고서는 다들 뭐가 살쪘다 그러세요 막 이러더라고요. 내가 그런 말을 원해서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하여튼 평양에 갔을 때 평양 어머니회에서 저를 그 대학생 대표들한테 늘 김일성 종합대학 혹은 그곳 대학생 여대생들이 교복이 유관순 언니 옷 있잖아요. 까만색 치마에 이걸 했는데 어머니들이 막 치수를 재잖아요. 막 가슴둘레 재고 막 화장 재고 막 이러잖아요. 하면서 정말 딴 사람 한 2벌을 만들어 북에 2벌을 만들어 옷감이 든다며. 힘든 북에 민폐를 끼치고 왔어. 그래서 그걸 입고 제가 그걸 딱 입었는데 진짜 엄청 독립운동가 같더라고요. 큰 일을 하는. 그래서 기골이 장대한데 막. 그거 완전 고전에서 나오는 박시전 알죠? 박시전 그 여자 똑같아. 근데 그거를 입고 내가 까만 구두를 신고 탁탁탁탁 걸어가는데 그때가 무슨 단군릉 행사였나 뭐 이런 거였어. 신발 맞는 거 없지 않았어요? 아니야. 근데 신발은 신발 맞는 거 있었어요. 왜냐면 해외 교포들이 들어오시면서 제 신발을 많이 갖다 주셨는데 그때 막 내가 걸어가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원래 습관대로 팔자걸음을 막 걸었나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그러더라고. 북에서도 그렇게 이쁘다 곱게 봐주는 북에서도 황선 대표 그래도 그 치마 저고리 입고는 좀 걸음을 장군 걸음을 아니 박시전처럼 이렇게 뭐 소 뿔 같은 거 잡고 그 옷 입고 사진 한번 찍었어야 되는데. 기분 나빠서 더 이상 못하겠고 지금 방송 이쯤에서 끝내기로 하죠. 부러워서 그런 이런 거예요. 인신 공격적이고 이런 명예훼손적인. 저도 가고 싶어가지고. 네, 본 주제로 가죠 이제. 네. 라디오 반민특위덕의 주권방송 알게 됐습니다. 주권방송 돌 방법이 뭐가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해봤어요. 여러분 믿을 수 있고 질 좋은 대노복지단 생애주기별 통합서비스 상료에 가입해서 주권방송이 앞으로 더 정의로운 방송 만들도록 도와주시고 미래도 확실히 대비하세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주기별 통합 서비스. 장례 서비스부터
각종 경조사, 여행까지 다양한 혜택을 지원합니다. 대노복지단 통합상조상품에 가입하시면 영업이익 전액이 주권방송에 후원됩니다. 문의 전화는 1899-6330, 1899-6330. 성시백 이야기부터 먼저 할게요. 네네. 이 성시백은 이제 거의 남한에서는 간첩으로 몰려가지고 끝내는 전쟁이 일어난 그 해 6월 27일 새벽 5시에 사형을 당했어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이분이 어떠한 사람이었나, 어떤 활동을 했었나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시백은 황해도 평산 출신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서울 중동학교와 고등과 재학 중에 3.1 운동에 참가하고 1925년부터 26년까지는 고려공산 청년회에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8년에는 상해로 망명해서 32년에는 중국 공산당에 입당을 했다고 해요. 물론 이런 이제 연년의 과정에서 운동의 과정에선 체포를 당하고 감옥에도 가기도 했었겠죠. 이런 활동에서 당시 그가 했던 활동은 국공합작에 대한 활동을 했었다고 해요. 왜냐면 이제 37년 이 만주 사변이 있으면서 이 항일 운동 세력 내에 국공합작을 통해서 일본과 싸워야 한다라는 인식들이 강했던 거죠. 이러면서 이분이 이제 국민당과의 사업 이런 것들도 했고 그런 과정에서 상해 임시정부와 만나기도 했던 거죠. 그래서 국공합작을 통해서 그때 맺었던 인연이 이제 바로 김구 선생님 이런 활동들이 펼쳐졌고 이후 해방된 후에 이제 북으로 갔던 이런 활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한에서 왔을 때도 이분의 활동이 크게는 국공합작과 다른 분야는 아니었겠죠. 남북이 서로 갈라진 이런 상황에서 그때 당시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는 분단 저지였던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통일 정부를 세워야 했다라는 게 기본적 남북의 모든 사람이 인식이었고 그때 김일성 주석의 특사로 파견됐던 사람이 바로 이 성시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가 이 항일 운동했던 이 과정에서 바로 이 당시의 국공합작 그리고 남한은 좌우합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좌우합작에서 노력했던 아까 말했던 이 김구.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사람이 그 상해에서 활동했을 때 이제 이 일본의 세력이 커지다 보고 이제 중국을 침공하고 이러니까 이제 제국주의 세력들이 일본의 말을 들어주는 과정이었겠잖아요. 그러니까 상해 임시정부 사람들을 그때 프랑스 조차지에 있었어요. 이 사람을 쫓아내라고. 그러면 이제 바로 일본 경찰들이 잡아가는 과정이었겠죠. 근데 이때 성시백이 기사를 쓴 거예요. 프랑스 정부가 이 먼 해외에서 활동하는 이 한국 정부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잘 보살펴주고 정말 그들의 고국을 찾기 위한 노력의 과정들을 성심성의껏 지원해준다. 이렇게 하니까 프랑스가 움직이지 못했던 거지. 쫓아내려고 했었던 건데 이랬을 때 이제 김구가 성시백을 되게 높이 평가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런 인연들이 있었던 거죠. 뭔가 이름에서부터 지주와 절개가 뚝뚝 좀 묻어나는 이름이었어. 그런데 이런 항일 운동과 좌우합작의 노력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이 사람을 아까 이제 간첩으로 만드는 이승만 정부가 있었죠. 근데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당시 5월 12일 이태희 서울검사장, 장재갑 차장검사, 김태선 치안국장, 최윤아 시경부국장, 장도영 육군 정보국장 등이 비밀 연석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수사 방침을 수립하고 합동수사 지휘자로 오제도 부장검사, 손우종원, 정희택, 이주영을 그 보좌관에 그리고 치안국 사찰과장 장영복, 시경 사찰과장 이하성 및 육해군 각 정보장교로서 각 수사반을 편성하고 수사에 들어가서 이 사람을 체포한 거죠. 이때 왜 이런 사건이 필요했던가라고 한다면 바로 그 50년에 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잖아요. 530 선거라고. 이때 이승만의 이 세력들이
많이 당선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간첩을 만들어냈던 거고 이때 이 성시백을 항일 운동가를 간첩으로 만들어서 했던 건데 어떤 제목을 달았냐면 선거 방해 공작 그리고 국회 침투 그리고 스파이 혐의 이런 것들을 해서 이 사람을 사형으로 몰고 간 거죠. 당시 아까 이제 합수부 만들었다고 했었잖아요. 나쁜 놈들이야. 이때 이 비용이 당시 돈으로 1천만 원이 들었다고요. 이 거대 조직을 꾸려서 이 황태성 아니 지금으로 치면 얼마일까? 성시백을 잡는데 총 그때 들어갔던 1,000만 비용이 1천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한 100억 되지 않을까? 1000배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5월 15일 군검 경 합동수사본부가 어떠한 발표를 했냐면 김일성이 직접 지휘한 대규모 사건으로서 주모자 성시백을 비롯해 112명이 검거됐다. 이렇게 발표를 해요. 그리고 이 보도가 바로 언론에서 보도된 것이 바로 선거 5일 전에 이 보도를 함으로써 공안풍을 만들어 간 거죠. 이때 1950년 5월 19일 이승만은 기자회견 자리에서 어떤 얘기했냐면 중간파들과 내통하고 있던 남노당 프락지 총검거 사건에 착수한 지 이미 오래되었고 중간당에 침입한 100명의 남노당 뿌라치를 검거 중에 있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던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나 무서워 이런 거. 그러면서 어떠했냐면 당시 이승만이 선거에 분리했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중도파 좌파들도 있었겠지만 이 중도파에 대한 세력들이 대거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던 것 이러면서 이 초점을 이들을 잡기 위한 과정으로 했었던 거고 이들이 바로 성시백의 이 공작으로 넘어갔다 이런 식으로 발표했던 상황이 있었죠. 그런데 실제 이 사람이 와서 했던 활동이 무엇이었는가라고 한다면 바로 이 사람이 왔던 시점이 바로 이 45년 이후잖아요. 네. 집중적으로 김구와 만났던 게 이제 48년 이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48년도에 전후했던 상황은 분단으로 결정되는 과정이었잖아요. 그래서 유엔이 개입을 해서 남한의 단독 정부를 세우려고 했던 과정이었고 그때 이 전 과정은 미소공의가 파탄나는 과정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활동은 아까도 말했듯이 이 분단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한 과정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분단을 막을 수 있는 사람들과 만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이런 사람들과의 활동을 통해서 통일을 만들어가는 과정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제 큰 활동으로서는 좌우합작에서 크게는 김구 선생님과 만나서 바로 이 남북 연석회의를 만드는 과정들 그래서 북으로 올라갈 수 있어서 남북 회담 대표자들이 만나게 했죠. 그래서 사기회담이나 그 남북의 단독 정부 반대를 원했던 이 모든 사람들과 모여서 했던 회의 이런 것들을 성사시켰던 과정이었고 아까 이제 유엔이 개입을 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유엔 임시조선위원단이 한국에 들어왔어요. 남한에 들어왔던 과정이 있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과 만납니다. 성시백이. 그래서 외국인들이잖아요. 외국인들에게 이 한국이 나아갈 길이 무엇인가, 그 당신네 나라들이 분단이 되면 좋겠는가 이런 얘기들 하면서 한국은 통일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들 하면서 단독 선거를 하지 못하도록 그 결정을 내리지 못하도록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성시백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분단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자기 의견들 각 나라 대표단이 있었겠죠.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 사안들을 막았던 그래서 통일 지지자 그룹 그 안에 그런 것들을 형성해냈던 과정들도 있었고요. 이 사람의 정보 활동들도 되게 많았다고 해요. 들어보니까 그래서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이 장개석과 이승만의 진해회담에 대한 것도 포착을 해서 이 남한의 이 전쟁 위기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폭로하는 이런 과정들도 있었고 한편 네 그래서 자꾸 간첩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남북의 이제 국회의원들과도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예, 네. 만나서 그랬을 때 이제 어떠면 단독 수립만 반대와 함께 외국군 철거 이런 얘기들을 국회에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했던 이러한 작업들도 활동을 펼쳤다고 하네요. 아니 그때도 했던 외국군 철거를 왜 지금 50년이 지난 지금 얘기하면 빨갱이가 되는 거고 정몽주는 빨리 얘기하라고 그러고 알 수가 없네. 근데 그래서 이 성시백 씨의 활동을 보면 실제 이제 그때의 양심적인 민족주의자들이라면 당연히 다 했을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노조가 파업을 하나 해도 연대 공동 전선을 꾸리잖아요. 그러려면 사람들이 각양각층으로 만나야 되잖아.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만나야 되잖아. 근데 이런 사업들도 전부 다 이제 간첩의 활동으로 바라보게 되면 다 간첩 활동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우리가 지금 막 뭐 국제 정세를 막 얘기해. 그리고 한국 사람들한테 잘 알려지지 않은 위키리크스 이런 거를 막 통역을 해서 번역을 해서 막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아 이거 봐라 우리 뭐 작전 계획 이 뒤에는 이런 게 있다 실제 뭐 선제 공격할 수 있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면 이게 정보 수집과 이런 게 돼버리는 거야. 간첩의 정보 수집 활동이 되는 거야.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후에 성시백 씨를 북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현대사의 중요한 인물로 기리잖아요. 그러면 이 기린다는 거 그 자체가 이제 확실한 게 이 사람의 그 지와 역할은 스파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이 통일을 원하는 사람들이 그 활동을 하다가 죽어간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회가 나름대로 거기다 가치를 부여하고 그게 이제 뭐 정권의 정통성을 때문이든 아니든 정통성을 세우기 위함이든 아니든 그거를 활용한단 말이에요. 활용. 응? 그래서 성시백 같은 사람을 한쪽에서는 정말 죄인 취급하지만 한쪽에서는 또 그것을 갖다 또 그 사회의 정통성을 강조하는 이런 방향에서 또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 북에서 이제 이 사람을 기리고 뭐 이런다라고 해서 이거 봐라. 이게 조작 사건이냐? 성시백은 정말 간첩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북에서 이 사람을 이렇게 기리고 있는데 이건 진짜 간첩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때 성시백과 연관되어 있던 112명의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국회 뿌락지 사건 막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사실 서대문 형무소에 gat혀 있었는데 전쟁 당시에 서대문 형무소에 다 gat혀 있었죠. 그런 사람들이 전쟁 터지자마자 사실 이승만이 한강 다리를 끊고 도망을 가는 바람에 그죠. 서대문 형무소에서는 양민 학살을 못했거든요. 국군이. 예, 국군이 양민 학살을 못하고 대전 정도 가서 이제 막 양민 학살 많이 했잖아요. 대전 미결수들 막 끌어내서 다 죽이고 이런 거 했었는데 서대문 형무소는 한강 이북에 있으면서 빨리 도망을 갔어야 하기 때문에 서대문 형무소에서 그 갇혀 있는 정치수나 이런 사람들을 학살을 하지 못하고선 떠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서대문 형무소는 누가 열었냐면 인민군이 열어버린 거야. 그렇게 이 사람들 거기에 갇혀있던 이제 관련자들을 112명 중에 상당수가 서대문 형무소에 있다가 다 북으로 가게 되죠. 인민군이 이걸 열었으니까. 근데 이제 인민군이 왔던 건 6월 28일이었던 거고 성시백은 6월 27일 날 그 전에 사형할 사람들은 사형했던 과정이 있었고 그다만 못했던 이제 이 분들이 감옥에 나올 수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때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북으로 올라갔고 맞아. 근데 못 안 가고 올라가면 죽는데 당연히 올라가야죠. 그리고 이제 그때는. 그 안에서 서울에 그냥 있었던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이승만이 뭐 서울 수복이네 뭐네 하고서 왔을 때 부역자로 또 다시 다 처형해버리는 이런 상황이 있었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실제 월북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그곳에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역으로 몰려서 죽은 사람들도 있었고,
다시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또 그래도 나는 공산주의자는 아니야 막 이러면서 남았을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마치 그때 이거 봐라 이 간첩들의 이걸로 해서 국회 뿌락지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고 막 이렇게 된 거야. 지금도 근데 성시백 갖고서는 아직도 난리 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조작 사건이라고 얘기했다며 막 그렇죠. 조작 사건이라고 얘기한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다 물고 뜯으면서 막 이 간첩을 두둔하는 뭐 막 이러면서 얘기하잖아요. 쓰고 있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뭐 정말 뭐 풀악지를 만들고 싶어서 만들었거나 무슨 선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만들었거나 이런 게 아니라 당시 시대상에서 요구했던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의 임무를 받고 임무를 수행했던 과정이었고, 그리고 그것이 전체 민족으로서는 정말 해야 할 일이었던 거고, 그걸 가지고 반공으로 몰아가는 것들은 그들이 왜 그것을 절박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었던가, 그 반공으로 몰아가고자 했던 사람들이 요구했던 게 무엇인가도 명확하게 대비돼서 보여주는 사안인 거죠. 아니 그래서 이런 성시백 같은 경우 이제 북쪽에 가묘를 해서 열사릉 이런 데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 또한 이거 봐라. 북에서 이런 간첩을 해서 이렇게 혁혁한 공을 세워서 이렇게 하는 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논리로 얘기하자면 북쪽에 미선이 효순이 책상과 졸업장과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박종철 열사나 그죠? 이한열 열사나 이런 분들을 또 기리고 있거든요. 각 학교에서 그 자매결연 맺은 학교나 이런 데서 박종철 열사의 졸업장을 박종철 열사 아버님이 2000년대 그 6.15 이후에 딱 평양에 내렸는데 김일성 종합대학 가니까는 이게 박종철 열사의 졸업장이라고 하면서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졸업장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님이 엄청 감동했거든요. 그럼 뭐 박종철 열사 간첩인가? 이런 거야. 이선희 효순이를 그곳의 여중생들이 북의 여중생들이 기리고 그 아이들의 졸업장을 똑같은 나이에 맞춰갖고 만들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그것도 또 그러면 미선희 효순이가 뭐 그래서 그런가? 이런 거. 근데 되게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보면 이 나라 통일 얘기하고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뭐 외세에서의 뭐 자주화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이러면 무조건 간첩이 되는 거야. 그것이 고첩이든 아니면 정말 난파 간첩이든 상관없이. 그리고 김구 선생님도 결국은 그 논리에서 지금도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그럼요. 선생님은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으나 아니 통일전선탑 이런 데 가면은 김구 선생님 뭐 김규식 조소왕 뭐 이런 분들 이름 다 써져 있거든. 그거 다 간첩인가?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 남북 연석회의에 이제 제안을 했을 때 이제 초청장을 들고 성시백이 왔잖아요. 그럼 김구 선생님한테 이제 내밀었단 말이에요. 주저주저 했었던 사안들이 있었음을 우린 알고 있잖아. 선뜻 북으로 가지 못했던, 결단을 내리지 못했던 어떤 이제 입장이었냐면, 그간 공산주의자들을 적으로 규정해온 나를 북의 공산주의자들하고 반가워할 수 있겠냐,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입장과 그동안 자기가 해왔던 인식, 혹 내가 가서 뭔 일이 당하진 않을까, 뭐 이런 의구심, 이런 상황에서 그때 성시백이 그럴 일은 없다, 그리고 직접 초청장을 보낸 사안들 전달하면서 결단을 내릴 수 있게 도움을 줬던 사안이 있었던 거죠. 그 이제 다카기 마사오 시절에 황태성 여기도 또 이제 어쨌든 비운의 이 특사들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성시백 씨 같은 경우는 남북 재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 남아 예, 같이 합의하고 우리 민족 대다수의 사실상 이승만 파만 빼놓고는 다 재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에 다 갔잖아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들 성사시켜내고 단선을 바랬던 데는 이승만밖에 없다라는 것을 확인시키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정부 자체를 이제 이승만 정부로 사실 보지 않았고, 보지 않았고, 김구 선생을 비롯한 민족 대표자들과의 사업으로 받고 이것을 일정 정도는 성공을 한 거죠. 그렇죠. 이후에 이제 전쟁까지 치달으면서는 이제 이게 이렇게 된 건데, 황태성 씨 같은 경우에는 진짜
개인적으로 보면 정말 비극적 사나이죠. 그럼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이승만이 성시백을 간첩으로 만들었던 과정은 아까 말했던 선거에서 자신네들이 이기기 위해서 그리고 중도파랑 무소속 이 사람들이 흠집 내고 입후보로 등록하지 못하기 하기 위해서 그 방공을 도용하여 간첩을 만들었던 사건이었다면 황태성 역시 나중에는 간첩으로 몰려서 박정희에게 사형을 당한 이런 사례였죠. 근데 이 황태성 우리가 이제 뭐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분이 어떤 사람이었던 건 기본 알고 계실 거예요. 박정희의 형 박상희와 함께 경북 지역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이었다는 것. 그리고 신간의 활동을 하면서 절친이었던 사이였죠. 그리고 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이겠죠. 박정희가 이 황태성을 무척이나 따랐다는 이런 사실들도 있었고 그리고 뭐 되게 좀 약간 그 좀 남성적이고 그리고 약간 통솔력이 있고 이런 사람들을 나름 좋아했던 것 같아. 박정희가. 이랬던 건데 기본 이 사람이 왜 간첩으로 몰렸었던가. 근데 내려온 지 꽤 됐었거든. 근데 오랜 기간에 걸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뜻 남에서도 간첩이란 말을 못했던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간첩으로 등장이 돼가지고 죽었던 이런 분인 건데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당시에 물론 이제 구테타 이 과정에서 집권을 했고 박정희가 그 남북의 통일 과정을 그래도 그때도 분단된 지 한 10몇 년 됐던 상황이었지만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남북의 이질감은 줄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보다는. 그래서 남북의 통일을 논의하기 위해서 황태성을 북에서 보낸 거죠. 이런 상황이었는데 당시 황태성만 보냈던 이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남북이 비밀 접촉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떠했더니면 이 서해 도서지방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죠. 웅진반도. 그렇죠. 거기에서 몇 차례 거쳐서 남북이 남북 대화를 모색했던 비밀 접촉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러면서 남측이 이 남북의 통일 방안에 대한 입장이 어떤가 그리고 함께할 수 있는가 비밀 접촉의 과정들도 있었기 때문에 진위도 파악하고 그 함께하고자 하는 목적도 컸겠죠. 그렇기 때문에 박정희와 알고 있는 사람을 보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야 아무리 내가 특사야라고 해도 그래 넌 특사야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고 확신도 필요했던 거고 그때 자진을 했던 사람이 황태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잘 아는 고향 후배고 동생이다. 그리고 형의 친구. 그렇죠. 그리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봐왔고 막역한 사이이기 때문에 내가 가면 이야기를 더 잘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어떠한 과정으로 간첩으로 박정희를 잘 몰랐던 거지. 그런 것도 있고 당시 이 대선이 있었던 거잖아요. 이제 구테타를 잡고 민정이양이라는 거 하면서 이 선거라는 공식적 통로를 통해서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이런 건 있잖아. 이런 과정에서 이제 윤보성과 유세 과정에서 폭로를 한 거지. 네가 황태성과의 관계를 밝히고 황태성이 갖고 온 공작금으로 공화당을 창당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압박도 한편 존재했고 그리고 미국도 주시하고 있었던 거죠. 상황을 다 파악하고 있어서 황태성을 내놔라. 이런 사정이 있었다고요. 그러면서 미국은 사실상 이제 얘가 누군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아니에요. 뭐 이 확신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럼요. 미국이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황태성이 내려온 상황도 알고 박정희와 뭐 공식적으로 만난 적이 없네라는 언론 보도와 뭐 이런 보도가 있지만 그리고 주로 그분 누구시죠? 김종필. 그분과 만난 건 사실이다. 뭐 이런 식이 있는데 제가 보기엔 다 만났다고 생각을 해요. 만났는데 결론이 좋지 못했던 것이. 그래서 미국이 이 일거수일투족을 다 파악을 하고 빨리 내놔라 이런 게 있었고 결국에는
그때 당시 중앙정보부를 창설했던 곳이 반도 호텔이라고 하거든요. 반도 호텔에서의 서로가 뭔 얘기를 했는지를 다 캐치해서 미국에게 다 보고를 한 거예요. 미국 정보원이. 이런 상황에서 메카시즘 강풍이 문 거지. 이게 이제 공화당 측에서 나온 게 아니라 윤보선 측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하여튼 한국은 야당 수준도 그렇죠. 야당 수준이나 여당 수준이나야. 박정희가 근데 나는 한 말이 더 웃겨. 색깔론으로 나를 후라이팬에 튀기고 있다 막 이런 식의 발언을 한 거야. 닭이냐? 닭튀김이냐? 나를 후라이팬에서 들들 볶고 있다 막 이런 식의. 그래서 어디서 지금 이 색깔론이냐 막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결국 이 남북의 이 상황을 타개하고자 과 함께 만들고자 했던 이 노력 지점은 결국 박정희가 이 사형으로 끝내면서 이 60년 말 때까지 남북 관계가 아주 철저히 경색되고 위기와 충돌이 많았던 그런 시기였죠. 어쨌든 이거는 이제 특사, 밀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근데 그때 이 전쟁을 전후해서 특히나 60년대까지 내려왔던 남쪽으로 해서 내려왔던 분들이 대체로는 남쪽에 가족들이 있어서 그리고 고향이 이쪽에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거기 가서 사실 굉장히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통일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정말 꿈을 갖고선 내려온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거기 가서 우리 형들과 우리 친구들과 한번 얘기를 해보면 통일에 대한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을 거다라고 내려온 사람들. 근데 사실은 본인들은 이제 통일 일꾼이라고 생각하는데 남쪽에서 규정하기는 간첩이라고 규정한.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와갖고 무슨 요인 암살이라거나 이 건물 폭발하거나 이런 건 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내려왔다가 이 방공에 찌든 이 세태 속에서 이 사람들을 또 막 다 신고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로 장기수가 되고 이랬던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막 장기수 할아버지 할머니들 또 만나면은 굉장히 뭔가 엄청나게 포악하고 이런 간첩들 생각하지만 그분들이 진짜 파파 노인이신데 엄청 학식이 높고 엄청 인자하고 막 이러셔서 진짜 깜짝 놀라잖아요. 우리 간첩의 이미지 뭐 선글라스 끼고 다니고 바지에 뭐 진흙이 묻어 있고 막 이런 눈이 불안하고 막 주위를 살피고 신고해야 돼. 오히려 국정원 요원들이 그렇더라고. 근데 요즘 그렇죠. 정리적분 헛서 헛서 이 아버지 뭐하시노 댓글 달고 계십니다. 일베서 오유에서 보내드린 DC에서 애국자 되셨구나 나란 일 하시는구나 이 아버지 뭐하시노 댓글 달고 계십니다. 일베에서 오유에서 보내드린 DC에서 애국자 되셨구나 나란 일 하시는구나 애국자 되셨구나 나란 일 하시는구나. 이제 70년대로 들어서면서 남한에서도 특사를 보내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죠. 근데 뭐 아시다시피 이 남한에서 보낸 특사는 진정성이 있었는가라고 평가를 해봤을 때는 냉엄히 평가를 해봤을 때는 그렇지는 않았다. 아니 이거 딱 보니까 뭐 다 중앙정보부장 뭐 이런데 방공에 제일 앞장에 서 있는 사람들 특사로 갔잖아. 이제 어떻게 대화가 되겠어? 이게 이제 당시에 특사가 오고 가게 되는 정치 사회적 배경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랬을 때 이제 70년대 이 박정희는 왜 보냈는가라는 지점이 필요한 거죠. 어찌됐든 미중 대탕트 속에서 위기에 몰렸던 상황 그리고 이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를 외쳤던 상황 철수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다면서 불안했던 상황이었고 미중 대탕트 속에서 남북이 대결하면 안 되는 거니까 이 박정희한테 대화를 종용했던 이런 상황들도 있었고 외적으로는 내적으로는 이제 전태일 열사가 이제 있으면서 이 민중의 이 고향
민중이 분노하는 이런 상황들도 대단히 높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의 돌파로서 이 남북 관계를 생각한 거죠. 활용한 거죠. 그래서 특사를 보내게 된 상황으로 맞죠. 그 사람이 바로 아시다시피 이후락인 거잖아요. 네. 내가 이제 어떤 자료를 봤는데 이 사람이 청산가리를 갖고 갔다는 사실은 알잖아. 네. 그러면서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김주석을 만났던 그 시점에 악수를 내밀었는데 선뜻 손을 내밀지 못했던 그게 왜냐면 주머니 속에 청산가리를 꾹 쥐고 있어서 청산가리가 손에 녹은 거야. 파랗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손을 선뜻 내밀지 못했던 그래서 그거 닦느라고 했던 거고 근데 이 자료가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청산가리를 숨기고 가야 되는 게 있잖아. 근데 당시 자기가 임플란트였대. 그때도 임플란트가 있었는지는 매치가 잘 안 되는데 그 임플란트에 청산가리를 숨기고 갔다는. 아씨 거기서 녹았어야 되면 정말 그래? 웃긴 일이 됐겠는데 황태성을 죽였더니 이후라고 죽였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겁이 났겠지. 자기네가 한 게 있는데, 그지? 말했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 하고 싶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어디서 드러나냐면 이게 당시 이제 김형욱이 있었잖아요. 중앙정보부장. 예, 김형욱이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남측은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제 미국이 자꾸 대화를 하라고 한 거야. 나가라. 만나라. 그러니까 나갈 준비가 우린 안 돼 있다. 만나게 되면 우린 무너진다. 이런 대단한 이 위기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걸 좀 거부했던 이런 상황인데 제가 좀 잠깐 읽어볼게요. 그 사람 김영욱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북측과 어떠한 형태로든 접촉을 가진 만큼에 이르진 못했다. 그 같은 일을 하기엔 구조가 너무 허약해서 해체되고 말 것이다. 만약 박 대통령이 어떠한 주제로든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북쪽 사람들과 접촉하거나 대화를 한다면 한국 국민들은 그를 비난할 것이며 혼란이 야기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남북 대화를 하고자 하는 입장이 아니었음을 드러내는 거죠. 근데 사실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빨갱이가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명하고 왜 그 색깔론으로 후라이팬에 튀긴다고 생각을 할 정도의 피해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정말 반공을 국시로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잖아. 그렇죠. 자기의 그 전적이 있으니까 남로당 전적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대화한다고 나서면 또 여기 지지 기반이 무너지는 거야. 근데 나는 이 딜레마가 지금 똑같이 그의 딸에게도 있다는 거야. 그럼요. 더 심각해. 그래서 지금도 뭔가 특사를 보내고 막 이래야 되는데 보내면 이거 봐. 자기 주변에 세워놓은 사람들이 김기춘 옹이라든가 이병기 옹이라든가 이제 문창극 옹이라든가 다 이런 사람들이 전부 이 반공에 이걸로 살아왔던 사람들인데 이게 과연 될까? 근데 사실상 자기가 살아남을 건 이거밖에 없을 것 같고 막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 같거든 지금도. 그런 상황에서 이들이 진정성이 없다라고 했던 부분이 판단되는 건 어찌됐든 이제 대화에 나가게 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적십자 회담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조중동 말고 그 종편에서 많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 이 적십자 회담에서 활약했던 이 사람이 이제 나와가지고 북한은 어떻네 저떻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바로 이때 당시에 실무자들이었던 거거든요. 아유 또 파파 할아버지들 예. 다 나오셨고. 그래서 어찌됐든 이 정홍진 이 사람이 이제 평양에 가게 됐고 이러면서 비밀 접촉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이러면서 이후에 이제 이후락이 가게 됐던 이런 상황이 됐죠. 근데 이들이 아까 말했듯이 왜 진정성이 없었냐라고 했냐면 아니 71년 11월 19일에 판문점에서 남북 적십자 예비회담을 하고 있었던 과정에 71년 12월 6일 날 박정희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을 하거든요. 어떤 내용이냐면 흑세 무민의 일부 지식인들의 무책임한 안보론을 지적하면서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응분의 희생과 대가를 지불해야 하며 필요할 때는 자유의 일부마저도 스스로 유보해야 한다. 이런 담화문을 발표해요. 미친 소리야.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건 말이 안 되는 얼마나 거죠. 대화를 하기가 싫은 거야 정말. 그럼요. 그러면서
어찌됐든 그래도 남북이 힘을 합쳐서 평화적으로 자주적으로 통일하자 이런 7.4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했잖아요. 네. 근데 7월 7일에 국무회의를 열어요.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가 3일 있냐면 뒤. 3일 뒤. 7.4 공동성명이 나왔다고 좋아라 날뛰는 자들이 있을 것이니 이런 자들을 단속하는 동시에 방공 교육을 더욱 강화하라. 이런 훈시를 3일 전화야. 그때 날뛰는 사람들 많았거든. 감옥이랑 이런 데서 막 통일됐다고 막. 아니 그 7.4 공동성명이 발표되면서 사람들 모두가 와, 이제는 통일이구나라는 걸 만세를 외치지 않은 사람이 없었거든. 근데 3일 뒤에 철저히 해라 방공교육을 이런 얘기를 하고 결국 그 끝에는 유신을 선포하는 과정으로 간 거죠. 지금이랑 또 비슷하네요. 지금은 거의 동시에 되잖아. 이산가족 네. 상봉과 킬 이주일부가 같이 되잖아. 네. 막 드레스덴 가서 막 선언하고 자빠졌더니만 또 갑자기 그 다음날 막 통일을 막 대박이라 그러지 않나 뭐. 아니, 통일 대박론이 먼저 나왔지. 그렇죠. 네. 하여튼 뭐 그래도 지금은 안철수 거의 씨가 정신 특사 분리. 보내야 된다고 한 4월 달쯤에 계속 말을 했잖아요. 새누리당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고 뭐. 그런데 어쨌든 얘가 대화에 갔던 거 남북 관계를 이용했던 거는 이 어쨌든 대탕트 분위기 이런 분위기가 정권 안보에 흔들리니까 이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한쪽에서는 강경책, 그 남북 대화 이런 걸 하면서 자기 지지 기반 강화로 기결되는 상황으로 만든 거죠. 그렇군요. 아 근데 어쨌든 이유락은 정말 잘 살다 갔어, 그죠? 그래요. 잘 살다 갔고 죽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2009년인가 김대중 대통령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한 몇 개월 있다가 죽은 것 같은데. 근데 어찌나 미국에 부동산이 많다는지 아니 중앙정부 그렇게 하고서는 그렇게 부동산 많이 사놓나? 직계가족 재산이 엄청 많더라고. 진짜? 저기 미국에다가 엄청 많이 사놨어요. 대단하다. 뉴욕에 막 빌딩 사놓고 막 퀸즈, 뭐 뉴저지즈, 뭐 이런 데 엄청 많대. 한국에 그렇게 세계적인 부자들이 많대잖아. 그렇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자기 정보 수집하라 그랬더니 자기 재산 수집이나 하고 있었던 거야 보니까. 아 전두환 아들이 프랑스에 그 정말 뭐 프랑스 뭐 미국 이런데 막 와인밭 갖고 있고 이러잖아요. 세계적인 와인밭. 정말 사도 얼마나 진짜 투기하고 한국에서도 지네 사고 싶은 거 다 쳐사고 얼마나 정말 돈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살 게 없으면은 또 외국까지 나가지고 그렇게 돈을 쓸까. 자 전두환 정권 때는 누가 있었냐 아까 말했던 대로 장세동과 이제 박철원은 노태우 때까지도 연결이 되는 사람이죠. 근데 이제 전두환이 보낸 편지 좀 읽어주세요. 고무찬양 고무찬양으로 정말 장난 아니더군요. 예. 근데 이제 이 장세동과의 상대가 허담이었어요. 이제 허담이 이제 오게 되는 서울에 이제 오게 됐을 때 당연히 전두환을 만났겠죠. 근데 전두환이 겁이 났나 봐. 그래서 이우락은 청산카레를 준비했고 얘는 또 뭘 준비했어? 전두환은 호신용 만년필을 준비해라. 이랬던 사례가 있었더라고요. 훨씬 어려운 죽음인데 만년필로 찔러 죽어야 하다니. 근데 이제 이 전두환이 한편 어떠한 있었냐 이제 85년도에는 정상회담 제안을 했었던 측이 하나 있었고 장세동을 통해서 그 한편에는 체육회담 적십자회담이 진행되고 있었던 축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이 체육회담을 남북 체육회담을 열었던 과정은 아시안 게임 크게는 이제 88 올림픽 때 이 북한을 고립시키기 위한 과정으로 적시자 회담이나 체육회담을 열어서 북한을 이렇게 대외적으로 고립시키는. 그래서 끊임없이 회담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세계한테는 우리는 노력할 만큼 했다. 근데 북한이 말을 안 들었다. 이런 연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회담을 활용했던 축이 하나 있고요. 그런 거 보면 또 북이 또 순진했던 거 그러기도 해요. 한편으로는 그러다가 버마까지 터져버리고 막 이래버리니까. 근데 이 적십자 체육회담 이 두
회담은 아웅산 사건 이후에도 지속이 됐었거든요. 음. 근데 이런 목적이 컸기 때문에 음. 사실 그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회담은 진행이 됐던. 결국 한편으로는 남한의 수해가 일어났을 때 북이 수해 물품 제공했던 것도 그죠. 이런 일련의 84년인가였는데 맞습니다. 84년 9월에 제공한 것들을 받아들이겠다라는 입장 이런 것들도 한편 있었죠. 근데 이제 85년에 장세동을 보냈을 때 5월이죠. 네네. 뭐 그리고 허담이 왔을 때 9월. 9월. 이 전두환이 두 번의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고무 찬양을 했냐면 물론 두 내용이 그렇게 틀리진 않아요. 하지만 읽어드리자면 난 진짜 억울한 거야. 나는 고무찬양으로 내가 왜 옥살이를 했는지 정말 이 전두환이 쓴 거 보면은 정말 억울해. 자 5월 달에 북으로 간 장세동 편으로 전두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성님께서 광복 후 오늘날까지 40년에 걸쳐 조국과 민족의 통일을 위하여 모든 충정을 바쳐 이 땅의 평화 정착을 위해 애쓰는 데 대해 이념과 체제를 떠나 한민족의 동지적 차원에서 경의를 표해 마지 않는다. 이러한 밀서를 보냈습니다. 미친 새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허담이 또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9월달에 허담이 내려왔을 때 허담에게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요건 제가 할게요. 예. 완전 박쥐 같은 새끼들이야. 김일성 주석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경청해 보니 내용 하나하나가 내 생각과 거의 동일합니다. 김 주석께서는 공개적으로 말씀이 계셨지만 40년 전에는 민족해방 투쟁으로 그리고 평생을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애써오신 충정이 넘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남북한 최고 책임자들의 회담이 이와 같은 분위기라고 할 것 같으면 시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하는 것도 나의 의견입니다. 라고 또 전두환은 그 민족해방 투쟁과 평생을 조국 통일을 위해서 일해왔던 항일 투쟁도 아니야. 민족해방 투쟁이야. 투쟁이야. 그래, 이렇게 해서 이거 1비에 올려보고 싶다. 뭐라 그러나 애들. 자, 이 전두환이 왜 이렇게 뭐 아까 이제 체육회담은 88 올림픽을 성공적 개최라는 이미지 만들기 위해서 북한을 대외적으로 고립시키려고 하는 의도 속에서 만들어졌고 정상회담 제안을 사실 85년도에만 한 건 아니에요. 집권 후에 그러니까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고 집권 후에 81년도인가 그때도 제안을 했던 경우도 있었거든요. 왜 그런가?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남북 관계를 활용하기 위한 측면에서 정상회담을 이용해내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전두환의 목적은 이거였던 거죠. 자, 특사를 보내는 이유는 물론 좋은 목적도 있고 나쁜 목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분단 국가라는 상황 속에서 좀 민족의 통일을 위해 해결할 과제가 있기 때문에 특사를 보내는 경우도 있고 뭐 그것과 함께 정권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측면으로 특사를 보내는 경우도 있고 이러면서 어쨌든 이 긴장을 좀 일정 정도 완화시키고 대화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이런 제스처도 한편 있었던 이 남북의 사정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 남북 관계가 엉망인 상황에서 특사를 보내지 못했던 경우가 있어요. 김영삼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어떤 우방도 민족보다는 앞설 수 없다고 내세울 수 없다고 그렇게 취임사를 했었죠. 그렇죠. 대통령 취임사를 했던 김영삼 시절에는 불바다 발언으로 파문이 일어서 정말 남북 관계가 망쳐진 것만이 아니라 북미 관계도 망치려고 애를 썼던 이 김영삼 시절에는 남북 관계에 있어서 특사나 밀사 이런 얘기 찾아볼 수 없었던 시절이 있었고요. 어쨌든 이명박 시절에도 좋은 모습은 아니었으나 물론 좋은 모습도 있었고 했으나 이 남북의 특사
이런 상황들은 존재했고요. 그런데 이 김영삼 시절의 전철을 밟아가는 지금 이 시절이 있는 거죠. 박근혜 정권. 그렇게 신뢰를 얘기하는 그 사람이 불신만 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남북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는 김영삼의 전철을 밟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동북아가 변화하고 있어요. 그렇게 원수 같을 것 같은 북일 관계가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진짜 충격적이다. 예. 이번에 30조인가? 그 북일 일본한테 식민 시대 배상으로 30조를 요구했어요. 북이 시간이 쌓이면 값은 더 늘어나. 빨리빨리 청산해야 돼. 하여튼 뭐 그렇게 하고 어쨌든 굉장히 전격적으로 지금 북일 관계도 이렇게 되고 있는데 남북 관계는 아니 쇼라도 나는 쇼라도 일조라도 청구해봤으면 좋겠다 진짜. 그러니까 위안부 할머니 한 분 또 별세하셔가지고 그렇죠. 19살에 끌려가셔서 20대 중반까지를 그 끌려다니신 거야. 정말 이 조선의 나라 잃은 이 식민지 백성으로 태어나갖고 서민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제주꾼이시랬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찌됐든 이 전방위적인 이 대화가 열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에 박근혜 정권은 이도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기 발목을 자기가 지금 계속 붙들고 매는 이런 상황이죠. 이러다 누가 누구를 고립시키겠는지 뻔히 보이는 상황 아니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돌파해야죠. 어떻게 외톨이 될 거야? 아니면 미국이 주는 오더대로만 이제 행동할 거야? 그러기에는 끝이 어떻게 되는지도 잘 알 거 아니야. 나중에 미국에 걸림돌 되면 아버지처럼 죽을 거야? 그것도 아닐 거라면 돌파해야죠. 2002년도에 자신감 있게 갔잖아. 자신감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러기 전에는 그동안 쌓여있던 이런 거를 풀어내는 작업들도 한편 있어야 되겠고 남북이 만나는 과정을 어떻게든 마련해야죠. 딸기 보낼 때 아니라니까요. 특사를 보내십시오. 특사를. 근데 일단 지금 뭐 벌려놓은 일이 지금 안팎으로 너무 많으니까 딸기보다 특사인가요? 외유를 다니고 막 이러면서 좀 피해 보려고 하는데 지금 안으로는 세월호 진상규명 되면 진짜 곤란한 상황인 거잖아요. 예. 세월호 진상규명 되면 곤란한 상황인 사람들이 사실은 용의선상에 가장 있는 거죠. 자, 정말 안팎으로 난간이다. 근데 이게 어지간한 사건이어야지 사실 이제 남북 관계로 피신을 하는데 자기 아버지처럼 그죠? 그래서 약간 위기가 왔다라고 생각할 때 남북 관계로 눈을 돌리게 하는 역할들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 눈 돌리는 게 하나는 굉장히 격한 대결이고 아니면 대화하는 그 제스처를 취하는 거고 이런 거였는데 지금 대결하기 좀 힘들죠. 지금은 아니 대결하기도 힘들고 대화하기도 힘든 거야. 그걸로 잠재울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일들을 너무 크게 만들어서 지금. 그러니까 뭐 어지간한 총풍이나 이런 걸로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세월호 사건을 굉장히 부풀려 놓고 있잖아요. 정부는 정부대로 자기 방식으로 부풀리고 있어요. 뭐 유병언에 대한 막 여러 가지 막 선정에 대한 뭐 최대 사형까지 시킬 수 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진짜 유병언이 잡히고 물론 못 잡아서 안 잡은 거 아니겠지만 또 이 재판이 끝나고 이러면 정말 되게 난감해진다. 박근혜 정권이 계속 정말 막고는 있지만 정말 어떻게 될지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돌파할 방법이 군사밖에 없는 거예요. 네, 언제나 그랬듯이 50년 동안 그랬으니까 이거 말고 그리고 거기다가 50년 동안 이게 되게 잘 먹혔어. 다른 방법을 생각할 이유가 없죠. 당연히 일로 갈 거죠. 그래서 별의 별걸 지금 다 만든 거 있잖아요. 무인기 만들었다가 문짝으로 돌아오는 웃지 못할 사실들도 있었고 이제 하다못해 자기네가 일본 어뢰 한번 속아주니까 이제 중국산 무인기까지 자기네가 포격하고선
폭격을 당했다고 그러는데 난 정말 이게 어이가 없는 게 폭격이 어디서 온지 모르니까 아무데나 대놓고 쏜다? 그 함선에다? 이건 정말 전쟁이나 다름없거든. 근데 아니 보통 그럴 수가 있나? 아니 레이더가 작동을 안 했대요. 그래서 또 이 상황에 남북 대결 상황에 그리고 저는 북이 제발 그 작동도 안 한 무기는 왜 이렇게 맨날 사는 거야? CCTV도 때마다 작동 안 되지. 참나. 핵실험을 제발 해줬으면 좋겠는 상황인 거야.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이 일거의 모든 것을 안보로 몰아갈 수 있는. 근데 북한 딸기 안 받았어? 북에서 핵 아니라 핵 할아버지 실험을 해도 이 모든 걸 덮을 수가 없어. 오히려 핵 실험이 또 성공하고 핵 할아버지 시험이 성공을 해봐. 그러면은 오히려 이제 우리는 뭐 하고 있은 거야 그동안 막 이런 얘기가 오히려 더 높아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개소리 한번 나왔잖아요. 우리도 핵 만들 수 있다. 이런 개소리. 아니 그게 지금 진짜. 그래서 지금 미국이 가당키나 한 소리예요. 되게 또 사실. 그거에 대해서 날카롭게 반응해요. 좋아라 하고 있지 않아. 그치. 그럼. 아니 예전에 근데 아버지 경험도 있잖아. 그래. 아버지도 핵실험 하려다가 결국 죽었잖아. 근데 이걸 또 박근혜가 모르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이런 거야. 차라리 내가 이렇게 하다가 죽느니 7천만 같이 죽자. 이거 있잖아. 너나 죽으세요. 난 정말 살고 싶다고. 그래. 어떻게 특사로 가라 그러면 갈까? 저요? 저를 왜 보내겠어요? 정말 밑도 끝도 없이 가고 싶다며. 저 가곤 싶죠. 가곤 싶은데 제가 뭐 가서 딱히 북에 드릴 말씀도 없고 사실 솔직하게 박근혜 대통령을 뜻을 받아 이렇게 하기가 싫은 거 아니야? 딸기보다 좋은 건 사갈 수 있어요. 그래도 근데 제 사비를 털어서라도 사실 정말 이렇게 특사를 보내고 남북 관계를 뭐 재수추어라도 회복하고 싶다면 김관진 앉히지 말았어야 되고 국정원장에 이병기 앉히지 말았어야 돼. 최소한은 그래야 얘가 뭔가 변화를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걸 상대방이 인지라도 할 수 있지. 근데 인지를 그렇게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잖아. 보낼 사람이 없어. 그래 보낼 사람이 없어. 황선이 가죠. 항상. 황선? 네. 어떻게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당해서 못 갈 것 같은데? 특사로 가기는 어렵겠지만 제가 간다면 밀사로 가야죠. 또 다시 네덜란드 가나요? 비행기 몇 번 탈 거야? 네, 밀사로 가야죠. 밀사. 예전에. 저는 특사 이런 거 말고 그냥 빨리 통일돼가지고 그 북의 그 주당들과 어울리면서 들쭉 소리나 마시면서 노래나 부르면서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정말 노래 끝도 없이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네. 목이 찢어지도록 노래 부르고 춤추고. 북에서는 저를 좀 특이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래도 저는 어찌됐든 보낼 사람이 없다 치더라도 만들어야죠. 없으면. 아이고 왜 없어요? 아니면 있어요. 아니면 이전에 갔던 사람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 거지. 그럼요. 그래서 정말 이 한반도에 신뢰가 넘치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좀 좋겠네요. 정동영? 누가 가야 되나? 보낼 수도 있고. 그럼 옛날에 갔던 사람 임종원 보낼 수 씨나 뭐 있고. 김만복 씨나 뭐 이런 사람들 다 있으니까. 지금 있으니까. 원세훈 뭐 꺼내서 김관진 보내면 안 돼? 김관진? 재밌겠다. 쇼맨십 있으시니까 갈 수도 있어. 그분이 자기 쇼맨십 있는 사람이잖아. 모른다니까 진짜. 그리고 북의 그 지도부들 사진을 맨날 자기 의자 뒤에다 붙여놓고 매일 보면서 본대잖아. 김관진 씨가. 그러니까 얼굴은 잘 알아보겠지. 전두환도 그런 공부 찬양을 했는데 김관진 씨 만나자마자 장군님이랄 수도 있어. 엎드리고 막 절하면서 막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쇼맨십이 남자는 못할 거야 없겠지. 괜찮네. 국가안보실장이잖아. 의자 메고 가는 거 아니야? 국방부 장관일 때는 좀 그렇지만 국가안보실장은 특사로 갈 수 있어. 국방위 파트너야. 음. 국방위의 회담 파트너고 사실 좀 격상이 됐잖아. 그래서 가능성은 있죠. 그래. 그의 쇼맨십과 맞물리면 상당히 큰 파장을 낳을 수 있겠네. 김관진을 추천합니다. 김관진을 추천합니다. 김기춘은 넘어가다가 너무 벅차서 심장마비나 이런 거 올 수 있어. 연세가 너무 많으셔. 자, 김관진을 추천합니다.
조선일보 서정주 박정희까지 일본 놈의 충성스런 앞잡이일 때 동상 걸린 손가락을 잘라내가며 해방을 위해 싸웠던 건 백성들이다. 실과 진미로 배불리는 매국노들 여의도에 또 알이 들고 갈수록 적반하장 후한무치 지랄 연병 국민들 피눈물을 짜는구나. 더 이상 못 참아 더 이상 못 참아 국민이 나서자 국민이 나서자 우리의 힘으로 모두 갈아엎자. 3.1 정신으로 5월의 노래로 6월 함성으로 역사를 만들자. 더 이상 못 참아 국민이 나서자 우리의 힘으로